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적은 운동량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어 혈당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당뇨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할 경우 뇌졸중이나 실명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과연 혈당 조절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 오늘의 TV 닥터,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김인주 교수. 지금부터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21세기 국민 질환 당뇨병 극복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김인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당뇨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환절기가 되니까 확실히 이제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더 혈당 관리에 요즘 조심을 하셔야 되나요? 네, 우선 환절기 하면 네. 생각나는 건강 조심해야 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네. 바로 하죠. 예. 그렇죠. 최근까지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시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시게 되면 그 아픈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아파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또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봄이 되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다 그런 바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겨울 지나 봄이 되면 나 이거 하고 싶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뭐 하셨어요?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나들이 가시고. 네. 예. 그래서 벚꽃부터 해서 진달래까지 그죠.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게 되고 또 친목 모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네. 시절이죠. 개 모임도 많으시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생활 습관의 리듬이 많이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식사 조절,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겨울 동안은 추워서 운동 못 했는데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전 생각하고 운동을 확 늘려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피곤한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들을 잘 유지를 하면서 좋은 봄의 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지혜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운동도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내 몸에 그냥 혈당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군요.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혈당 수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정상이고 또 높으면 문제가 되고 이 기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혈당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네.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2시간, 엄밀하게는 포도당 75g을 섭취하고 난 뒤의 2시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가지고 정상적인 혈당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요? 네. 당화혈색소는 이제 지난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 적혈구에 얼마큼 포도당이 붙어 있느냐 하는 비율인데요. 그럼 공복 혈당은 아니고? 네, 그냥 그 혈액 속에서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혈구에서 포도당이 붙어 있는 비율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에는 14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로는 4에서 5.6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6을 네. 비정상적인 기준의 시작으로 우리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상적인 혈당의 기준치, 또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당뇨병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실 만한 예.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치는 정상이지만 사실 위험 구간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죠. 경계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복 혈당의 정상 기준과 당뇨병이 되는 126 사이에 네. 100에서 125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식후 2시간으로 치자면은 140에서 당뇨병의 기준이 200이니까는요, 199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 있죠. 네. 이제 이 구간을
당뇨병의 전 단계다. 전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의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옮아갈 위험성이 커진 네.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나 당뇨예요라고 진단받기 전에 집에서 약간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세요? 이렇다면 당뇨더라 이렇게 들으신 거 있으신가? 네. 어지럽다. 예.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나더라. 아니면 살이 갑자기 또 막 빠지더라. 뭐 물이 많이 먹히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뭐 많이 진료실에서 거론을 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결국 소변에 당이 빠진다 그래서 당뇨병이니까는요. 소변을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포도당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혈당이 증가되어서 보통 최소한 180, 200 뭐 이렇게 증가되어야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 구간 동안에는 소변으로 당이 안 빠지니까 소변에만 집중하면 모르고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변에 당이 빠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정상보다 높은 혈당이라면 네. 그게 오래 지속된다면 당뇨병의 합병증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들 중에 또는 내가 비만하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로 혈당을 같이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더라 하면 좀 많이 지났다고 볼 수가 그런데요. 소변에 거품이 나는 현상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서 네. 우리가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남자분들 뭐 저녁에 뭐 약주를 좀 드셨다든가 그래서 소변이 많이 농축돼도 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공기 방울을 보고 보통 거품이라고 소변에 냄새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면 몇 날을 두고 네.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예. 피곤할 때 한 번 그랬는데 그 뒤에 괜찮다. 내가 뭐 다른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당뇨 환자분들은 내 몸에 어떤 이상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샘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샘 작업하고 난 다음에 뭐 직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그래 잠깐 눈 붙이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속이 좀 안 좋아서 아침에 밥을 굶고 그러다 점심에는 또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또 매일 반복돼 저녁 때는 또 술 한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한 5, 6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전에 제가 몸무게가 74kg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재보니까 한 달 만에 61kg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빨리 병원에 가봐라 해서 그래 이제 가보니까 당뇨라고 이제 나왔어요. 약간 입이 마르고 발끝이 약간씩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약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썼습니다. 썼는데 혈당이 좀 저혈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완전히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 오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안 먹어도 되겠다고 관찰을 일단 해보자 이랬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약간 좀 올라가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약을 쓰자 이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약 먹는 도중에 또 혈압도 조금 높아 혈압약도 먹고 이제 고지혈증 약도 조금 쓰고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은데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고지혈증 약도 약간 먹고 그랬습니다. 이제 합병증 올까 그게 걱정이고 모르겠어요. 유전적인 소인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데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 일단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췌장의 기능은 조금씩 약해질 거고요. 예.
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몸이 단련되지 않으면 근육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슐린 작용은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비만하다든지 체지방량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당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뭐 네.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당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관한 그 의학 정보들도 정말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네. 뭐 이런데 저런데 맞나요? 틀리나요? 정말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럼요. 뭐 뉴스 한 번 나고 나면 네. 그다음 진료 때는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당뇨병과 관련된 의학 정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뇨병 핫 이슈 베스트 5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당뇨병 핫 이슈 베스트 5. 먼저 첫 번째입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이 이렇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근육이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근육을 늘리면 포도당 소모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인슐린 작용도 따라서 더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네. 비만한 경우에는 뭐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허벅지 근육이 효과적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는요. 우리 진짜 사나이에서 많이 보셨죠. 쪼그렸다가 폈다가 뭐 이런 정도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아마 저 허벅지 근육 강화가 네.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뭐 스쿼트 운동이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스쿼트, 허벅지 운동 자주 하시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뇨병 핫 이슈 베스트 5. 두 번째. 당뇨병 환자에겐 아스피린은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참 저희 입장은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네. 당뇨병의 제일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건데 이런 예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혀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없었던 경우에 처음 생기는 것을 예방하겠다 하는 경우를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네. 한번 생겼던 분들은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왔다가 또 재발하고 몇 년 이내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네. 2차 예방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이 된 거고요. 이제 1차 예방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일반인에게서는 효과가 없었다 하는 거였고요. 네. 당뇨병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가진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그 보험 청구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 없다밖에 모르고 아스피린을 썼다 안 썼다. 그다음에 고혈압약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병이 얼마나 오래됐고 조절 상태가 어떻고 합병증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 흡연을 한다 안 한다의 이 기준도 없어요. 예. 이 자료를 보면은. 네. 그런데 어쨌건 썼던 사람하고 안 썼던 사람 보니까 뇌경색이 온 환자의 수가 쓴 경우에 조금 더 많으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결론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임상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예방의학자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통계의 결과일 따름이다 하는 것이지 해석에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2, 3년 전부터 해서 당뇨병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추천하는 경우를 1차 예방 목적으로요.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막으로 소개가 될 텐데 남자 50세, 여자는 6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차적인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스피린이 굳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한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최신 지견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핫 이슈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 핫 이슈 세 번째.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아니, 우리가 항생제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립니까, 실제? 자, 우리 몸에는요, 뭐 피부에서부터 내장까지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의 이 영양 또는 대사적인 면역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장 내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 유산균이죠. 네.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이 유산균들이 사멸해버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어떤 그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럼 막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유산균이 같이 죽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면 이 영양소의 섭취에서부터 대사 모든 기능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항생제를 많이 남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실 거는요. 네. 그러면 항생제를 무조건 피해야 될 거냐? 또 그거는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잇몸이 아프신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잇몸병, 치주염. 당뇨병이 걸리면 치주염이 더 잘 생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익숙하신 거고 또 당뇨병이 아닌 사람들이 치주염에 걸려서 오래 치주염을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당뇨병이 더 잘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서로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주염을 잘 관리해주면 당뇨병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은 또 당뇨병을 꼭 필요한 거고. 막을 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네. 무턱대고 항생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당뇨병 핫 이슈 네 번째. 설탕,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설탕이나 탄산음료가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게 먹어서 당뇨병이 된다 하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달게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일 거고 네.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열량이 높아지면 비만하게 되기 쉽고 이게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네. 우리가 주된 식사를 통해서 섭취되는 탄수화물의 양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60%에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뭐 그 어린이들 좋아하는 과자라든지 또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데서 섭취하게 되는 부수적인 당분 섭취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식을 통한 당분의 섭취를 우리가 어떻게 줄여주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뇨병 핫 이슈. 자, 최신 지견에서 매주 계란 4개를 먹으면 당뇨병이 예방이 된다? 이런 또 정보가 있었네요. 네, 이게 매주 계란 4개? 네, 이게 최근에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나온 연구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을 한 4, 5년 관찰을 하면서 계란을 매주 일주일에 4개 정도 먹은 그룹, 그다음에 1개 미만으로 먹은 그룹 비교를 해보니까 네. 4개를 먹은 이제 남자들에게서 당뇨병 환자가 적었다는 거고요. 6개 이상 먹었더니 또 더 적어지지는 않더라는 거거든요. 자, 달걀, 계란의 흰자하면 네. 콩팥 기능이 나쁜 환자들한테도 추천하는 좋은 단백질 그러니까 노른자 아니라 음식입니다. 흰자. 예.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지방이 많죠. 그래서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란은 노른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쁘다. 또는 뭐 흰자는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당뇨병을 많이 생기게 한다. 또는 뭐 관계없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어떤 음식에 어떤 성분이 안 좋으니까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네. 음식의 성분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음식의 칼로리라든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조성,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당뇨병과 관련된 뉴스 중에서 이 핫 이슈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운동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운동 요법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어떠셨을까요? 보시겠습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 당뇨를 갖고 계신 제2형 당뇨병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을 12주간 복합운동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스텝 운동을 시행을 하였는데 이는 1kg의 아령을 들고 간단한 스텝을 오르내리면서 거실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항 운동으로는 탄력밴드가 장착된 짐스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이것도 또한 음악을 이제 곁들여서 환자분들이 실증이 나지 않으시도록 운동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각각 운동이 약 이제 25분 정도로 구성이 되고 운동을 시작하기 5분 전에 준비 운동 그리고 끝날 때 마무리 운동 5분을 하여서 전체 1시간 운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2주간의 이런 짧은 운동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유의하게 체중이 감소되었고요. 체지방량의 감소, 더불어서 지방량 자체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무적인 결과는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 보면은 사지의 근골격량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발생에 매우 중요한데 이 환자들이 이런 사지 근골격량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이런 운동요법을 통해서 대사적인 측면의 어떤 혈당 조절이나 여러 대사적인 뭐 지질의 개선, 혈압의 개선 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 기능의 장애를 우리가 예방하고 개선시켜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 3회 12주 네. 운동요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석 달을 하셨네요. 네. 효과가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네. 또 참석자분들이 60대, 70대 어머니들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당뇨에는 운동요법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이제 병합해서 시행을 하신 건데요. 운동과 더불어서 또 당뇨는 먹는 음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단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분들께 이상적인 식단이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보시겠습니다. 당뇨 식단은 맛없는 환자식이 아니고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식사가 아니고 알맞은 양으로 골고루 균형되게 식품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을 위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과식하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그런 식사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 당뇨 식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밥은 3분의 2공기 정도, 밥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찬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고기찬과 채소찬을 골고루 잘 갖추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기찬의 양은 이렇게 살코기 한 서너 점 정도와 두부 한 조각 정도, 그리고 채소찬의 경우는 제철 자연식품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 반 조각 정도를 드시게 되면 1,500칼로리, 이렇게 가벼운 활동을 하는 여성분의 식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감량이 한 2수저 정도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두부찬이 한 조각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1900칼로리 식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격이 조금 있는 그런 남성분들의 하루 식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댁에서 먹는 식단과 많이 다른가요? 비슷비슷하시죠? 예, 저희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맛없는 식단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맛이 있는 식단이네요, 교수님.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하는 걸로 네.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뭘 못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혈당이 높아져도 문제지만 아까 그 여성분은 저혈당이 또 잠깐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혈당이 떨어지는 건 더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당뇨병에서 특히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을 쓰거나 또는 인슐린을 막게 되는 경우에는 식사량을 줄였다거나 천천히 먹었다거나 하면 저혈당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네. 혈당이 정상보다 떨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가 고픈 겁니다. 네. 혈당이 한 70 정도 되면 다 배가 고픕니다. 배꼽시계죠. 그거는 병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이런 신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항진 증상이라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심장 맥박이 빨라지고 땀도 나게 되고 기분도 나빠지고요. 괜히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극도로 배고팠을 때의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네. 이건 알 수가 맞아요. 있고요. 배고프면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네. 먹으면 그러시죠? 기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뇌가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당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떨어져 버리면 50m로 내려가면 뇌의 기능에도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이제 의식도 잃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저혈당을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줄일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혈당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 주셨어요. 경증, 그리고 중등, 중증. 네. 근데 중등까지는 그래도 스스로 대처가 가능하네요. 이제 음식을 드시면 된다는 어떤 거거든요. 음식을 먹어요, 응급으로? 네. 그래서 보통 포도당을 우리가 1g을 먹으면 예. 혈당이 한 3 정도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면 한 15g 정도 또는 20g 정도의 포도당을 가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일단 추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한 40, 50 이렇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 네. 사과 주스 3분의 2컵, 네. 포도 주스는 반 컵, 당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유는 1.5컵, 네. 사탕은 5-6개나 먹어야 되네요. 작은 크기의 사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사탕 말고요. 왕사탕 말고. 네. 네. 의식이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억지로 먹이게 하다가 이게 기도로 들어가서 폐 쪽으로 흡인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는요. 예. 의식이 없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셔서 포도당 주사를 맞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식습관 말씀해 주셨고 운동요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을 이제 먹게 된다면 결국 약물 치료를 들어가는 건데 어떤 약을 얼마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약물 치료를 설명드리려면 우리 몸의 혈당이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췌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정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인슐린이 나오는 과정을 조절하는 게 우리 장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인크레틴이라고 적혀 있는 저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잘 분비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일 혈당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버리면 역시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인슐린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주고요. 네. 그 올려주는 과정은 간에서 포도당을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건 포도당 합성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세포의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그랬다가 우리가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근육에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포도당을 잘 소비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조절을 하는 게 우리 뇌의 기능이라는 거죠. 예. 배고픔을 느끼고 뭐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자, 움직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주는 것이 뇌의 기능인데 진짜 뇌는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그럼요. 기관이에요. 이제 이게 뭔가 예. 문제가 생겨서 이런 균형을 잃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약은 인슐린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작용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을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적절한 약을 나한테 필요한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을 잘하고 나면 약을 줄일 수도 있다. 약을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약물 치료에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그 환자군이 있죠, 사실은. 네, 뭐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예. 정말 얼만큼 충실히 드시는지에서부터 제가 판단을 해서는 이 약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해도 그게 또 정말 맞는 건지 뭐 확인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병원을 필두로 해서 네. 약물 치료를 받는데 혈당 조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좋지 분들 않은, 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약사 선생님들 또 약대 교수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조금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 약물 치료로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들어보시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약을 복용하시지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환의 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약은 복용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부족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수행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가 치료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또 매일 혈당 체크를 하게 하고 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여부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관리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환의 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의 작용이라든지 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약물요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위장장애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이런 부작용의 경우에는 약을 식후에 복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용량에서부터 이제 고용량으로 용량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시면서 복용을 하시면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지실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중단하시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약사나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이제 약을 끝까지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더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약물요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당뇨 환자가 아마 한두 분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본인이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당뇨약을 처방받아 계속을 드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 중반요. 네. 그런데 요 근래 며칠 전에 발이 엄청 부어가지고 지금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부으셨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드셔서 그러는가 이렇게 입맛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요 근래 식사를 통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거랑 뭐 당뇨하고 합병증에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붓는데 굉장히 민감하시고요. 네. 붓는 것도 병적인 원인으로 붓느냐 아니면은 부을 만한 원인에 의해서 병 없이도 붓느냐 하는 거를 일단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짜게 먹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아침에 보니까 부었더라. 뭐 오래 서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붓더라. 이런 거는 금방 또 쉬면 없어지고요. 네. 그러면 병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신발이 신기 곤란할 정도로 뭐 붓는다 그러면은 병적인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콩팥 기능은 약해지죠. 또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콩팥 기능이 또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콩팥의 문제는 없을런지 혈관의 문제는 없을런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는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뇨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을 것 같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네. 것이 좋겠다. 예, 곧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발 붓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당뇨가 사실 무서운 게 당뇨 발도 있고요. 네, 합병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죠? 많이 알려진 것들은 만성합병증이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겨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나 네. 뇌경색. 그다음에는 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망막합병증으로 실명하게 된다든지 네. 또는 뭐 콩팥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을 잃어서 투석을 하거나 네.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다리 혈관이 막혀서 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 이르기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환자분들 소개되었던 내용 중에 먼저 나오셨던 70대 남자 환자분은 이 다리 혈관이 막혀서 오래 걷지 못했었는데 네. 이 스텐트 시술을 하고는 지금 활동을 잘 하시거든요. 스텐트 시술 어디 하셨나요? 다리 혈관에요. 오. 네. 그래서 그게 뭐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도 드시고 하면서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뭐 아직 본인이 스스로 소변은 보고 있지만 네. 이 콩팥 기능이 약해지니까 요독이 쌓이면서 아마 쉽게 피로해지고 뭐 빈혈도 조절이 잘 안 되고 네. 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혈당 조절하기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력이 없어 하시고 해서 용기를 내서 투석 치료를 조금 빨리 하십시다 하는 거를 몇 달 동안 이제 설득을 해서 투석을 이번에 시작을 하셨어요.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시죠. 혈색도 좋아 보이셨는데. 그러니까는요. 네. 그래서 너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합병증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면 네. 적어도 현재 상태 또는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개선된 상태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 합병증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질환만은 아니고 합병증도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해서 대처를 하면 또 그나마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네. 당뇨병을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당뇨에 관해서 다양한 이슈들 또 최신 지견과 더불어서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우목조목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겠죠? 네. 보통 당뇨병 하면 이제 평생 치료다, 난치병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행을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이야기처럼 뭐 먹으면 당뇨병 완치된다는데 뭐 좋다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네.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하는 거죠. 뭐 못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기 싫은 운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골라서 내 몸에 더 좋은 거 먹을 거야. 내 몸이 더 좋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뇨병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먹고 운동 안 하고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약물에 대해서 인슐린을 포함을 해서요. 너무 이거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의 기능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시작하면 네. 조절을 더 잘해서 끊을 수도 있다. 약의 도움을 없이 인슐린 맞다가 먹는 약만으로 먹는 약도 끊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조금 발전적인 생각을 해주시는 걸로 당뇨병의 인식을 조금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당뇨병 환우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아까 인터뷰에 나온 여러 자료들 보셨죠. 그건 다양한 의료진들이 네.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함께 건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고 같이 노력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힘이 나면서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당뇨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완치가 아니라 정말 평생 내가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니만큼 오늘 내내 강조해 주셨죠. 건강한 생활 습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대학교 내분비대사내과 김인주 교수를 모시고 자, 당뇨병의 모든 것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